안녕하세요, 여러분. 집 팔았어요, 아버지. 이달 말까지는 나가주셔야 해요. 마치 배달 온 택배를 건네듯 그렇게 건조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 하는 인사도 따뜻한 포옹도 미소도 하다못해 존중하는 눈빛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남색 정장을 차려입은 마른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와 손에 든 서류 가방을 열고는 판결을 내리듯 그 말을 내뱉었을 뿐입니다. 저는 검은 커피와 고추장아찌를 곁들인 따끈한 밥 한 술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조용히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씻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오경수, 나이는 81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울의 한 동네지만 지금은 남쪽 변두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 평생을 거의 이 집에서 보냈습니다. 제 아내 선희와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이 집 구석구석에는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 아이들이 첫걸음을 떼었고 첫맛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아내를 잃고 울었고 세상이 저에게 소리치라고 할 때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리쳐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은 삼켜야 하는 법이니까요. 변호사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요. 3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얇은 테 안경을 썼고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이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소유권은 법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집을 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서류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밥을 먹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무릎에 놓인 행주로 입을 닦았습니다. 흥미롭군. 제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가슴이 타들어 갔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굵은 손마디 검게 그을린 피부 세월에 흔적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아주 생생한 눈을 가진 늙은이,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구나 골칫덩거리처럼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제가 수년간 어깨에 짊어지고 키운 누군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진우 제 맏아들입니다. 제가 학비 밥집을 대주고 천식으로 아팠을 때,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려 하지 않을 때 병원에 업고 갔던 아들 청소년기에 실수를 저질러 학교에서 불려갔을 때조차도 제가 감싸주었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오늘 그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저를 내쫓으려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경수 어르신 정장 입은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해했네, 젊은이. 똑똑히.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죠. 그래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마음속에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있을까, 약간의 후회라도.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가 본 것은 냉담함과 거리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문제인 것처럼요. 그들은 서둘러 저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사 세부 사항을 조율하러 다시 오겠다고 말했고, 저는 그들을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대문까지 배웅하고 그들이 떠난 뒤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동안 마당의 흙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 개가 다가와 제 다리에 주둥이를 기댔습니다. 저는 녀석의 귀 뒤를 긁어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충격을 받은 후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듣곤 하는 흔들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나서야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 조용하지만 무거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니까요. 제 영혼이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할 때를 압니다. 저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불의를 참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한 늙은이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입니다. 이 인생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미장이, 대장장이, 트럭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학교 교복 음식을 위해 땡볕 아래서 일했습니다. 정권도 위기도 상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림자 취급을 받다니요. 그날 저는 밥과 콩으로 저녁을 차려 냉장고 위에 있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먹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없이 이해하는 듯한 평온한 눈빛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맹세컨대 이렇게 순순히 쫓겨나지는 않을 거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요. 점심 식사 후 저는 방으로 가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의 모든 서류, 등기부 등본, 영수증 토지 관련 문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판매를 허락하는 법적 위임장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그 계약에 함정이 있거나 더럽고 불법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성당에 가서 아내를 위해 초를 켜고 그녀가 항상 제게 가르쳐 준 평화를 가장 힘든 순간에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로 나가 갓 구운 빵을 사서 광장에 앉아 인생을 구경했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 도미노를 두는 노인들, 따끈한 호떡 사세요 라고 외치는 상인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하는 거지. 저는 더 맑아진 머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지만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말하듯 늙은 손은 돌진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법이니까요. 그들은 제가 허를 찔렸다고, 늙은이가 숟가락으로 밥이나 떠먹는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 방문 이후 저는 이틀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이 부엌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모습, 마치 제가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그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자꾸만 잠에서 깼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키운 자식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직도 제 아들이 어느 순간에 가족이 아니라 위협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처럼 쫓겨나기를 기다리며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이 늙은이는 그런 굴욕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깨끗한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서 최대한 머리를 빗고 동네 중심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음이 결심이었습니다. 먼저 트럭 운전사 시절의 오랜 친구인 최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금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수년간 서류와 절차 사이에서 일하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두 팔 벌려 저를 맞이하고
따뜻한 계피차를 권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애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온 것부터 수십 년간 보관해온 서류까지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3분 넘게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안경을 벗고 말했습니다. 경수 형님, 여기 법적으로 뭔가 이상합니다. 형님이 여전히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아드님이 형님 서명 없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뱃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남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최 씨가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형님 서명을 위조했거나 조작된 계약서를 준 겁니다. 최근에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으신 거 확실합니까? 저는 맹세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이 한 장 글자 한 획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기 냄새가 납니다. 그는 이것을 증명하려면 매매 계약서 원본을 보고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온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가져가고 사본만 남겨두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최 씨는 진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및 가족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미나 변호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는 쪽지에 그녀의 주소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가보세요, 형님. 이 여자는 누구에게도 매수되지 않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팔에 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 속에는 불안과 결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내 교회까지 걸어가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요. 그 생각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항상 진우가 두 아들 중 더 고결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둘째 아들 진호는 더 충동적이고 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진우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아들이 저를 제 집에서 내쫓으려 합니다. 모든 것이 언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은 길었고 지하철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제 인생 전체가 사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아내, 제가 직접 만들어준 나무 트럭을 가지고 노는 진우 마당 나무에 불을 밝히고 보냈던 크리스마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저를 친절하지만 동정심 없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45세 정도의 여성이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시선이 곧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하고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후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경수 어르신,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능한 강탈 및 문서 위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 간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해결됩니다. 저는 그것이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처벌보다 먼저 어르신의 권리 집,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단어가 제 목을 매게 했습니다. 존엄성. 저는 다른 세상에서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즉시 등기소에 계약서 검토를 신청하고 동시에 위조 서명을 이유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서명을 하는 동안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항상 뒤로 물러나 있던 늙은이가 마침내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였습니다. 개가 늘 그렇듯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물을 주고 밥을 주고 흔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는 이미 마당 나무 사이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했소.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요. 그날 밤 저는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혼자 저녁을 먹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속으로는 더 이상 패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기지 못했지만 지지도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불타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전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마당에서 식물을 다듬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집요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짖으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허리띠에 맨수건으로 손을 닦고 보러 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변호사도 서류도 미소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는 옅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약간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침착하게 대문을 움직이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미 아는 그 표정, 어릴 때부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짓던 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길거리에서 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일부는 그의 얼굴에 대문을 닫아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추억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 듯 주위를 많이 둘러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권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잔 따라 주었죠. 그는 마치 원수라도 되는 듯 컵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변호사 찾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컵을 들고 침착하게 불어서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등기소에도 갔고 법무사 사무실에도 갔고 네가 데려온 그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오랜 친구도 만났지. 그가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걱정에서 억눌린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어요. 가족끼리 이야기로 풀 수도 있었잖아요. 그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가시가 돋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단호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가족 네가 예고도 없이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게 가족처럼 대화하는 거였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 부엌을 조금 서성이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집값이 좋았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 말이 제게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판 거냐, 나에게도 가격을 매긴 거야.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그저 말했습니다. 아들아, 뭐가 가장 아픈지, 아니, 매매가 아니야. 혼자 와서 말할 용기조차 없었다는 거다. 낯선 사람을 데려와서 나를 여기서 내쫓으려 했고, 마치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 집안의 가구 목록 일부인 것처럼 행동했지. 침묵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짓눌렀죠. 몇 분 후, 우리는 마당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맏아들 제 손자 준영이었습니다. 17살이죠. 키가 크고 마르며 항상 눈을 가리는 반항적인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입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손짓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랑 얘기하러 왔어. 하지만 준영이는 그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얘기요.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셨으면 그냥 가세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 조용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준영아. 이건 어른들 문제야.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 일이죠. 제 할아버지시고 아빠는 할아버지를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아빠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벌써 잊으셨어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해라, 아들아. 여기서 싸우러 온 거 아니다. 준영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공평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미움이 아니라 냉철하게. 진우는 얼굴이 붉어졌고 말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변호사 없이 이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여기 변호사를 데려오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이제 이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다. 그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몸을 돌려 내뱉었습니다.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실수보다는 낫겠지. 하지만 차이점은 나는 내 실수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다. 그가 떠난 후 준영이와 저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밤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가슴 속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실망 속에서 그 포옹은 한 줄기 숨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법원의 퇴거 시도를 막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했으며 판사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며칠 내로 예비 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와 그의 아내가 통지를 받을 것이며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니 제가 감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법적 처리뿐만 아니라 저를 불쌍한 늙은이로 대하지 않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한 남자로 대해준 방식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교회에 가서 마지막 줄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숨을 쉬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지 상상했고 답을 알았습니다. 옳은 일을 해요, 경수 씨.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혼을 잃지는 말아요. 진우가 다녀간 지 사흘 후 그의 동네 집 문을 법원 집행관이 두드렸습니다. 그는 손해 위조 서명으로 인한 매매 계약 무효 소송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하라는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으셨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들의자에 더 편안히 앉아 귤을 까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준영기가 물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얘야, 옳은 일을 하면 세상 일은 저절로 움직이는 법이란다. 그날 밤 준영이의 말에 따르면 그의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남편 진우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제가 순순히 집을 나갈 줄 알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준영이는 그녀가 바로 그런 단어들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준영이에 따르면 그는 그저 아버지가 늘 조용히 계시니 이렇게 맞서 싸우실 줄은 몰랐지.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지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강하게 키웠지만 나를 유순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억지로 꾸민 거의 연극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자고 했지만 제 집이 아닌 광장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 중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브랜드 블라우스에 낮은 굽 구두, 완벽한 화장을 하고 도착했지만 얼굴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아버님, 저는 단지 이 일이 나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더 편안하고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에서 사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항복하라는 말이냐? 그녀는 놀랐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단지 때로는 스캔들을 피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스캔들이라니 누구를 위한 스캔들 말이냐? 내 집을 지키려는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말 한마디 없이 나를 내쫓으려 했던 너희를 위한 거냐? 미영이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 씨는 아버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요. 아버님을 너무 고집스럽게 봐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단호한 거다. 그건 같지 않지. 그녀는 부드러운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고 가족과 평화를 이야기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연설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우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항상 하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우정은 가꾸는 것이고 배신은 마주하는 것이다. 그녀는 저를 만지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며칠 뒤 변호사 박민아 씨는 예비 심리가 2주 후에 열릴 것이며 진우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그동안 법원이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거래를 동결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르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계십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끝은 아니었지만 숨을 돌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문지방 밑으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 진호였습니다.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죠. 그는 다른 도시에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며 항상 가족 갈등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이를 통해 소식 들었어요. 형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단지 아버지 편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진호는 항상 멀리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를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진호의 첫마디 사과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심리가 다가오면서 제 몸은 평소보다 더 쑤셨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아내는 제 모든 생각 속에서 저와 함께 했고 따끈한 밥과 커피 향이 감도는 집의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이 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역사, 제 자신, 그리고 제가 남길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리가 있던 날 아침은 추웠고 멕시코시티 위로는 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나가기 전 잠시 흔들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개는 무슨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늙은 개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조용한 충성심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세례식 때 입었던 것과 같은 하얀 과야베라 셔츠와 아내가 기념일에 선물해준 회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패배한 남자처럼이 아니라 신성한 것을 지키는 사람처럼 가고 싶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8시 30분 정각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차에서는 라벤더와 새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진지하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경수 어르신 그녀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제 집에서 진실도 말하지 않고 저를 내쫓으려던 그날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른 소송을 처리하는 변호사들, 서류 가방을 든 직원들, 그리고 피곤한 눈을 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해 나무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불렀을 때 저는 느리지만 확신에 찬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안쪽에는 진우와 미영이가 그들의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았고 진우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미영이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지만 제 시선을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판사는 60대 정도의 나이에 진지한 얼굴을 하고 큰 인내심은 없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사건의 배경을 읽기 시작하며 제 이름, 진우의 이름, 그리고 사건 번호를 언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 측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우아하고 명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제가 4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의 유일한 법적 소유자였으며 아들에게 부동산 매각을 허용하는 어떤 위임장이나 문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사기 행위로 인한 매매 계약의 무효와 서명 위조가 확인될 경우 해당 형사 조사에 개시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이 가족의 안녕을 생각해서 행동했으며 매매는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였고 형식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의도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탐욕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판사는 제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기댔습니다. 진우를 보고 그러고 나서 판사를 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이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을 키우고 제 아내를 묻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년간 혼자 울었던 곳입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이것, 이것은 제 것입니다. 제 손으로 지었고 제 인생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세상에 데려온 누군가가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판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돌을 위해 싸우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존중받기를 바라러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가 주름이 있고 걸음이 느리다고 해서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의 침묵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판사는 서명의 필적 감정, 분석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며칠 전에 이미 요청했고 사건 파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낭독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있는 오경수 씨의 서명은 비교 샘플과 일치하지 않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 미영이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매매 계약의 최종 중단 행위, 무효를 명령하고 검찰에 가능한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 파일을 게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축하하지도 팔을 들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다시 폐를 채우는 사람처럼 깊은 숨을 쉬었을 뿐입니다. 밖에서는 준영이가 빵 봉지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기셨어요, 할아버지. 그가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긴 게 아니란다, 아들아. 그저 정당한 것을 지켰을 뿐이야. 우리는 함께 모퉁이까지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저와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신뢰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싸우는 전투가 있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말 대신 모든 것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칠 뒤 진우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소리치지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사과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심리 이후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침묵이 아니라 휴식의 침묵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지붕이 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개도 그것을 느꼈는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무언가 깊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슴속에 불안감 없이 일어나 더 맛있는 커피를 마셨고 제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의 그 짧고 건조한 사과 이후 저는 그에 대해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준영이가 말하길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지내며 어머니 미영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별거 중이시래요.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세월의 흐름이 치유하는 상처가 있고 어떤 상처는 그냥 홀로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 둘째 아들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더 희끗희끗해진 머리 자란 수염 어깨에 맨 배낭, 그리고 눈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 속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처럼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고,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호는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보았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준영이가 다 얘기해줬어요. 더 일찍 오고 싶었지만 환영받을지 몰랐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아들아. 서류 때문이 아니라 네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개를 숙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제 자신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범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 남은 것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다. 진호는 며칠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지붕을 청소하고 벗겨진 담벼락 일부를 칠하고 몇 달 동안 물이 새던 화장실 수도꼭지를 고쳤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거리가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제 갈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좀 더 자주 들를게요. 저는 그저 잔을 들어 더 따라 주었습니다. 진호는 이해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어느 일요일 준영이가 예고 없이 혼자 왔습니다. 그는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 집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전부요.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못하러 그러니, 얘야.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대로 기억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제 아이들이 생기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속에서 타오르는 눈물을 삼키면서요. 결국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제 목소리, 제 역사, 그리고 들어주고 싶어 하는 누군가에 의해 쓰인 제 진실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토요일 아침 일찍 준영이는 나선형 노트 커피가 든 보온병,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빵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제가 진우가 아기였을 때 직접 심었던 레몬나무 그늘 아래 마당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 목수였던 아버지와 재봉사였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7형제였고 매일 콩밥을 먹었지만 잠들 때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이나 지붕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축제에서 아내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녀인 줄 아셨어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 다른 누구에게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단다. 준영이는 연필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싶어 하는 눈이었죠. 그날 오후 그는 집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벽에 균열 낡은 대문 아내와 함께 심었던 나무 사진을요.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도 모두 기록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단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없을 때 누군가가 여기 오경수 어르신이 사셨다. 꺾이지 않은 분이셨지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준영이가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그는 노트와 녹음기, 그리고 방문객이 아닌 귀 기울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을 묻고 날짜를 요청했으며 때로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일은 이 집 밖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영이는 학교에서 이야기의 일부를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학 수업이었고 선생님이 자전적인 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글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아내를 축제에서 만났던 부분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읽기가 끝났을 때 반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니? 준영이는 그렇다고 자기 할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 선생님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멕시코시티의 한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와 공유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유명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많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담긴 이야기라고요. 준영이는 열정적으로 제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얘야. 할아버지 이야기가 다른 할아버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요. 저는 밤새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에게 수락한다고 그 라디오 방송국 사람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꾸며내지 말고 제 말을 미화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손에 흙을 묻히고 밥에 고추장을 비벼 먹는 그대로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PD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50대 남성으로 드문드문 난 수염과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보기 힘든 구식 녹음기와 젊은 할아버지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고 그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경수 어르신 먼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 겪으신 일 많은 분들이 침묵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작가도 예술가도 아니오. 그저 조용히 떠나고 싶지 않았던 늙은이일 뿐이오. 김 PD는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바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는 거의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아내 진우의 배신 재판 준영이 그리고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나라에서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면 몸이 아픈 날이 있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등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침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 자신을 다시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것, 바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김 PD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후 준영이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방송 나왔어요. 그는 제게 헤드폰을 씌워 주었고 거기에는 떨리지만 단호한 제 목소리가 이 벽 밖에서는 결코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 김 PD는 제 눈물을 쏟게 한 말을 했습니다. 오경수 어르신은 우리에게 침묵이 체념과 동의어가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늙은이가 말할 때 세상은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이웃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새 집 건너에 사시는 박할머니, 20년 전에 남편을 여인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르신 이야기 듣고 제 남편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양반은 자식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다 돌아가셨죠. 많은 이들이 하지 못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존중을 담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밑으로 밀어 넣어진 편지 준영이가 전해준 편지, 다른 도시, 다른 지역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노인들 후회하는 자식들, 혼란스러워하는 손주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침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명성을 찾지도 복수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중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저는 더 강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아리,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가장 깊은 배신 속에서도 꽃피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경수 씨의 여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실현의 순간에 증명되는 충성심과 존중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복수 대신 정의를, 용서 대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씁쓸했지만 그를 패배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역사의 온전한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는 결코 나약함의 동의어가 아니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자신을 위해 일어설 때임을 상기시킵니다. 유산은 통장에 남겨진 숫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슴에 새겨진 원칙의 무게로 측정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존엄성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보루이며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